1화 줄거리.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강대한 부족 타타르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는 키아트 시족의 뛰어난 용사다. 송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금나라에게 몽골은 위협적인 존재이고 귀찮은 집단이었다. 예수게이는 테무친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데이세친을 만나고 데이세친은 간밤의 꿈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딸 브루테를 테무친과 짝지어주고 싶어한다. 브루테가 마음에 든 예수게이는 테무친을 신부의 집에 남겨두고 돌아가다가 들판에서 만난 사나이들이 건넨 술로 독살되고 만다. 타이티구투 시족 가족들과 키아트 시족 가족들까지 일제히 테무친 가족을 떠나는 와중에 테무친은 자무카와 안다의 우정을 맺는다. 그러나 타르크타의 키릴톡은 날개를 펴기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 테무친을 제거하려 하고 갖은 고생 끝에 그들에게 붙잡힌 테무친은 소르긴 시라와 그의 아들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6. 도둑 맞은 말. 테무친이 무사히 돌아오자 외룬의 천마가는 잠시나마 웃음이 넘쳤다. 하지만 타이티구트의 타르크타이 키릴톡이 다시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둔영지를 옮겼다. 테무친 일가가 새롭게 자리 잡은 곳은 구레루구 산속을 흐르는 물가의 천변의 구릉지대였다. 가까이에 푸른 호수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주위에는 방목에 적합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테무친 형제들은 그곳에서 식량 획득을 위한 사냥에 열중하며 타이티구트의 습격에 대비한 궁술과 격투기 훈련을 하느라고 땀을 흘렸다. 테무친은 항상 하사를 택해 씨름 연습을 하곤 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우유부단하고 신체도 나약한 둘째 동생 하치군보다는 성격이 온순하고 상냥한 배다른 동생 페르구티에게 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생각 없이 천막에서 나온 외루는 일가에게 귀중한 재산인 말이 8마리나 없어진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얘들아, 큰일 났다. 천막으로 뛰어들어온 외룬이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페르구티가 제일 먼저 말했다. 내가 쫓아가겠어요. 그러자 테무친이 화살통을 어깨에 매며 소리쳤다. 너는 무리다. 말의 발자국을 쫓는 것은 내가 익숙해. 내게 맡겨라. 테무친은 9마리 중에서 유일하게 도난을 면한 붉은 색깔의 말을 타고 끌려간 말의 발자국을 더듬어가면서 추적을 시작했다. 말도둑들이 횡행하던 시대였다. 당시 몽골 부족의 법도는 도둑을 붙잡으면 칼로 쳐 죽여도 좋게 되어 있었다. 단 도둑이 훔쳐간 말을 순순히 돌려주고 거기에다 훔친 말의 가치에 이르는 물건을 더 내놓는 경우는 예외였다. 따라서 테무친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는 말을 되찾고 물건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상대는 전력을 다해서 도망쳤는지 테무친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대초원에서 사흘밤이나 야영을 했지만 그래도 도둑과 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말이 없으면 타이티구트가 공격해 올 때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테무친은 더욱 기운을 짜내어 추적을 계속하기로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말들이 무리지어 있는 초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말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소년이 앞말의 젖을 짜고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 중에 자기의 말이 끼어있지 않은 것을 재빨리 확인한 테무친은 소년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엷은 밤새게 말 8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나? 우리 말인데 말이야. 소년이 얼굴을 들면서 말했다. 아, 그거라면 오늘 새벽에 봤지. 그 작자들 도둑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랬었군. 헌데 어느 쪽으로 갔지? 소년은 손가락으로 북서쪽을 가리키며 대꾸했다.
뒤쫓아갈 거라면 탈말을 빌려주겠어. 그 말은 지쳐 있으니까. 고마워. 하지만 혼자 뒤쫓아가서는 말을 되찾지 못할 거야. 3명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 괜찮아. 무술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말에서 내린 태무친이 허리에 찬 검을 두들기자 소녀는 다시 걱정을 해주었다. 저쪽에는 같은 패들이 많을 거야. 포위당하게 되면 끝장이지. 내가 도와주겠다. 도와준다고? 그래, 우선 이걸 좀 마셔. 소녀는 멋대로 말하면서 가짜낸 마유를 태무친에게 권했는데 옷차림으로 미뤄보아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태무친보다 서너 살 아래로 보이는 소녀는 말대 속에서 얼룩말을 골라 태무친에게 말고삐를 건네주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어. 곧 출발하자. 집안 어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나? 받아야겠지. 하지만 내가 말을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소녀는 붉은 빛이 도는 얼룩말에 올라타더니 채찍을 휘둘렀다. 말을 바꾸어 탄 태무친도 채찍으로 말의 잔등을 힘껏 쳤다. 단숨에 50km 정도 달린 둘은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는 장소에 다다랐다. 발자국을 보니 도둑들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것 같았다. 오이라트족의 나쿠바얀의 아들 보고루츠다. 소년이 웃는 얼굴로 자기 소개를 했다. 오이라트족은 몽골 부족에 속하며 바야는 돈이 많은 부자를 뜻하는 말이었다. 나는 브리지기드의 태무친이다. 아, 역시. 내가 바로 태무친이었구나. 보고루츠의 두 눈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타이티구트에서 붙잡혔는데 멋지게 탈출했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내 육감도 보통은 아닌 것 같구나. 무슨 소리지? 난 너를 보자마자 당장 친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지. 왜? 내 얼굴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남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친구가 있어야만 남자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오이라트족에는 믿을 만한 녀석이 없어서 말이야. 어때, 태무친? 친구가 되어주겠지. 좋아. 이제부턴 너를 보고루츠 노코루라고 부르겠다. 태무친의 눈앞에 안다 자무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와의 사이도 노코루, 즉 친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추적을 계속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둑들을 만날 수 없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의 저녁 때 비로소 커다란 2년 가까이 말들이 떼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기 있는 8마리가 내 말이다. 태무치는 소리를 지르면서 8마리의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각 천막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방목된 말들 근처에는 사람이 없었다. 살며시 말대 속으로 들어간 태무치는 자기의 말들을 가리켰다. 그러자 보고루츠는 재치 있게 그것들의 고삐를 챙기며 끌고 나갔다. 둘이서 8마리의 말들을 몰아내자 이곳저곳에 있던 말들이 울어대며 앞발로 땅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럭저럭 8마리의 말을 한 군데로 모아 돌아오려고 했을 때 각 천막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도둑이다. 말을 훔쳐간다. 말의 무리 쪽으로 달려온 그들은 안장 없는 말에 올라타더니 즉시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태무치는 활에 화살을 걸더니 뒤돌아보며 쏘았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정확히 선두의 말에 탄 사나이의 어깨에 박혔다. 그 사나이가 말에서 굴러떨어지자 추격하던 패거리들은 일제히 고삐를 당겼다. 허둥대며 천막에서 뛰어나온 그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굉장한 솜씨다.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조심해라. 말도둑 패거리들은 경계심을 강하게 했다. 태무치는 2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있었다. 어서 쫓아가라. 상대는 꼬마들이야. 빤히 보면서 놓치겠다는 건가? 백마에 탄 사나이가 말을 잡는 장대를 치켜들며 소리 지르자
사나이들은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했다. 태무친의 활에서 다시 화살이 날았다. 그것은 백마에 탄 사나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말을 잡는 장대가 먼저 그의 손에서 떨어지더니 그의 몸이 처박히듯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나머지 사내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뒤쫓아왔다. 하지만 어느샌가 석양이 지고 있었다. 검은 어둠이 빠르게 주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태무친과 보고루츠는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했고 8마리의 말들도 질세라 뒤쫓아왔다. 추격해오던 패거리들은 더 이상 쫓아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말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훔쳤던 말을 빼앗긴 것뿐이니 끝까지 추격하다가 상처를 입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왔을 때와 똑같이 사흘 동안 대초원을 달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로 되돌아왔다. 그날 보고루츠가 마유를 짜놓았던 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굳기 시작한 마유를 마셔 제정신이 들자 태무친이 제의했다. 이 8마리 말을 둘이서 나눠 갖기로 하자. 싫어. 살해를 받는다면 친구를 도와준 것이 되지 않는다. 보고루츠는 사양했다. 너라는 놈은 참. 태무치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는 달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겠나? 보고루츠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노코루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좋아, 가자. 두 소녀는 다시 말을 타고 나쿠바얀의 천막으로 향했다. 나쿠바얀은 외아들이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에 상심한 채 누워 있었다. 아들이 납치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어서 식욕도 잃은 채 기운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루츠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자 나쿠바야는 비로소 침착해진 시선을 태무친에게 돌리며 말했다. 예수게이 바투르에 대한 소문은 나도 들은 바 있다. 그 위대했던 예수게이 바투르의 아들가 노코루가 되다니 내 아들 보고루츠는 운이 좋은 녀석이구나. 7. 결혼. 어느 날 밤 태무치는 진지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브루테와 결혼 약속을 하고서 연락 한번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요. 당연하지. 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9살이 된 딸 템눈의 긴 머리를 빗겨주고 있던 외루는 태무친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면서 대답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출발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아무렴. 타이티구트는 요즘도 이따금 우리 집의 형편을 염탐하러 오는 것 같아만 이젠 습격해오지 않을 거다. 외루는 타르크타의 키릴톡이 여전히 타이티구트의 주도권을 잡고는 있지만 일족을 통일하는 일이 힘에 벅차 자기 집을 습격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신부가 오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템눈이 기뻐하면서 묻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야순할멈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럭저럭 살아있는 동안 태무친의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게 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 태무친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페루구티와 함께 말에 올랐다. 다녀오는 도중에 타타르를 만나 술자리에 초대받게 되어도 상대방이 마시는 술병 이외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외루는 전날 밤에도 했던 말을 다시 하면서 주의를 주었다. 알았어요. 그럼. 태무치는 대답하면서 말의 배를 찼다. 태무치는 아버지와 함께 올쿠누트 시족의 땅으로 향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정확하게 진로를 읽으면서 말을 몰았다. 밤에는 별의 위치를 보며 내일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했다. 케를렌 강의 하류 쪽을 향해 달리던 두 사람은 출발한 지 5일 만에 매사냥을 하고 있는 옹기라트 시족의 사람과 만났다. 당신은 브리지기드의 태무친이 아닌가? 그렇소만, 처음 만난 나를 어떻게 아는 거죠?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우리들 옹기라트 사람들이 브루테의 약혼자 얼굴을 모를 수는 없지. 나는 데이세친을 모시고 있는 타마차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 데이세친의 집을 찾아가는 중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안내하지. 타마차라는 사나이는 태무친에게 친근감을 느꼈는지 길 안내를 자청하며 나섰다. 그들은 다음날 저녁 때 옹기라트의 둔영지에 도착했다. 이윽고 커다란 천막 앞에 이른 타마차는 말고삐를 당기며 소리쳤다. 부르테의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데이세친이 나오더니 태무친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그리고는 천막 안으로 그를 맞아들였다. 곧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화살통과 검을 풀어놓은 태무친은 정중하게 인사한 다음 데이세친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늦어진 이유는 듣지 않아도 알고 있다. 데이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그의 아내 초탄도 인사말을 던졌다.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기뻐요. 초탄이 술상을 준비하겠다며 돌아서자 태무친은 부르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물었다. 타이티구트가 저희 집을 습격한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데이세친 일족의 장으로서 온갖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게이 바루트가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내가 타이티구트에게 사로잡혔지만 용케도 탈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과연 태무친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힘만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확실한 정보가 있음으로써 작전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니 내 말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해라. 혹시 타마차는 매사냥을 하며 멀리까지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무친이 비로소 놀라며 묻자 데이는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깨달았군. 앞으로는 우리 일족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군요. 태무치는 역시 이해가 빠르군. 그나저나 이 아이가 올 때가 되었는데 친척집에 심부름하러 갔다는 부르테가 돌아온 것은 데이 부부와 태무친 형제가 막 건배를 끝냈을 때였다. 아, 태무친. 문을 열고 들어서던 부르테는 크고 검은 두 눈을 빛내면서 기뻐했다. 동시에 태무친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아름답다.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9년 전에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태무치는 상체도 허리둘레도 발달하여 여자다움을 더한 부르테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지금 그의 눈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 햇볕에 그을은 다갈색 피부와 자기 의지를 확실히 나타내며 힘차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촉촉히 젖은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태무친 옆에 앉아라. 데이가 얼굴이 빨개진 부르테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드디어 너와 헤어질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 부르테는 갑자기 얼굴이 흐려지면서 태무친 옆에 앉았다. 아버지로서 가장 슬픈 일은 자기 딸이 시집도 못 가고 태어나서 자란 집에서 늙어가는 걸 보는 것이다. 나는 내가 시집가는 즐거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부르테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려 올라간 길다란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다. 태무친, 결혼 축하의 지창금으로 자네에게 13명의 노예와 함께 검은 담비가죽 외투를 선물하겠다. 감사합니다. 태무친은 벅찬 기쁨을 느끼며 깊이 머리를 숙였고 곁에 앉아있던 페르구티는 검은 담비 외투란 말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몽골 사람들은 모피중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것은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손에 넣을 수 없는 기중품이었다. 노예들은 당장이라도 넘겨줄 수 있지만 자네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담비 외투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얼마 후에 보내줘도 괜찮겠지. 물론입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그날 밤 부르테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다른 집에서 자게 되었다. 신부가 될 처녀는 결혼식 전날
신부를 섬기는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새 가닥으로 따은 머리를 풀게 된다. 머리를 풀어주는 것은 미온에서 기온으로 옮겨가는 통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신부는 신부를 섬기는 여자로부터 정말로 결정된 남자와 결혼해도 좋은가? 그 밖에 좋아하는 남자는 없는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자를 위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등의 엄격한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신랑이 될 남자 앞에서 물어볼 수 없는 것들 뿐이어서 친척의 집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그 정해진 남성과 결혼할 그 처녀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풀었던 머리를 결혼식 직전에 두 가닥으로 다시 따아준다. 처녀가 부모와의 이별을 실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이때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말에 탄 데이세친의 머슴이 옹기라트의 각 취락지를 돌면서 테무친과 브루테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을 알렸다. 다른 머슴들은 신혼의 첫날 밤을 맞이할 새로운 천막 짓기와 축하연 준비에 착수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따내린 브루테는 신부 의상으로 단장하고 친척의 천막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변발을 철사처럼 가늘고 단단하게 고쳐매고 입수염을 단정하게 다듬은 테무치는 데이세친의 천막에 있었다. 데이세친에게서 선물로 받은 호화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테무친의 머리에는 빨강과 푸른색으로 물들인 양털로 테두리를 한 여우 가죽 모자가 씌어져 있었다. 새로운 천막이 완성되었을 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다. 이윽고 테무친과 브루테가 함께 새 천막 앞에 나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데이세친 부부는 천막의 중앙에서 남쪽을 향해 의자에 앉았고 신부의 친척들은 서쪽의 남자들이 앉는 장소에 앉았으며 신랑 측의 대표자인 페르구띠는 동쪽의 여성이 앉는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머슴 한 사람이 잘 삶아진 여러 마리의 양고기 중에서도 가장 큰 양의 머리를 천재에게 길조를 빌기 위해 천막 입구에 매달았다. 다른 머슴들은 양고기들을 여러 개의 큰 접시에 살아있을 때의 양 모양으로 쌓아 올리고 가운데에 머리 부위를 얹어 천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붉은 칠을 한 식탁 위에 차려놓았다.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길한 시간이라는 오시에 드디어 축하연을 겸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신부를 섬기는 여자가 이날을 위해 준비된 커다란 은잔 하나에 갓 짜낸 마유를 따랐다. 그것을 신랑과 신부 둘이서 받들듯이 머리 위로 들고 신부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부르지기드의 테무친은 데이세친의 딸 부르데를 아내로 맞이한다. 테무친이 큰 소리로 선서하자 부르테도 옹기라트의 데이세친의 딸 부르테는 부르지기드의 테무친에게 시집갑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분명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데이세친, 부인인 초탄의 순서로 공손히 절을 하고는 잔의 마유를 교대로 튕겨낸 다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부르지기드의 테무친과 내 딸 부르테는 지금 하늘과 땅에 계신 모든 정령들에게 평생 동안 변치 않을 충성을 맹세하였다. 나는 쌍방 인척의 대표자로서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는 바이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 데이세치는 낮지만 잘 들리는 소리로 엄숙하게 고하고는 빈잔에 따른 마유를 반만 마시고는 테무친에게 넘겨주었다. 나의 장인 데이세친, 나의 장모님 초탄, 들겠습니다. 테무친은 그들 부부에게 다시 절하고는 나머지 술을 다 마셨다. 이어서 테무친과 부르테는 그때까지 데이세친 부부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으며 부부는 그들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옮겨 앉았다. 테무친에게 예의 고기를 주어라. 데이가 말하자 머슴이 삶은 양의 머리를 테무친 쪽으로 향하게 하더니 단도로 길조의 표시인 칼자국을 넣었다. 내 아들아, 예의 고기를 좋아하는 곳으로 잘라서 먹어라. 데이의 말에 테무친은 자기의 단도로
목덜미 고기를 잘라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신랑 신부와 빈객을 위해 마련된 예의 고기는 새끼 양의 어깨, 4개의 긴 갈비, 엉덩이, 종아리의 4부위에 특별히 목덜미 고기를 첨가한 것이었는데 결혼식 피로연에서 목덜미 고기를 먹은 부부는 100세까지 해로할 수 있다고 했다. 예의 고기를 먹는 순서가 끝나자 데이세친의 친척과 친지들이 차례대로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마두금과 피리, 큰 북 등을 가진 악사들이 들어서면서 축하연의 열기는 고조되었다. 친척과 친지들 중 노래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얼마 후 친척과 친지들에 이어서 취락지 사람들이 가세한 춤으로 바뀌었다. 춤의 형식은 단순하여 원을 형성한 사람들이 양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전진하는 것뿐이었지만 발을 쿵쿵 구르는 소리는 천막을 뒤흔들 정도로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찾아온 자는 설사 적대하는 시족의 사람들이라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몽골인의 결혼 풍습이긴 했지만 천막 안은 축복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로 인해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태무치는 여러 차례 축배의 올림잔을 마시는 동안 상당히 취기가 돌았지만 등줄기를 꼿꼿이 세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페루쿠티도 역시 그처럼 많은 술을 하루에 마시기는 처음이었지만 시종 웃음을 그치지 않으며 잔을 받고 있었다. 이윽고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어둠이 다가오자 데이세친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일어서자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는 밖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머슴들이 서둘러 식탁을 치웠다. 신부를 섬기는 여자는 브루테의 머리와 의상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핀 뒤에 침실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놓았던 천막이 천을 잡아당기고는 천막 밖으로 나갔다. 주인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커다란 천막 안에는 태무친과 브루테만 남게 되었다. 데이세친의 친척과 친지들은 많았으며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축하연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축하연이 끝나자 페루구티는 돌아갔지만 태무친은 관습에 따라 데이세친과의 일을 돕기 위해 열흘 정도 더 머물렀다. 8. 토구릴과의 첫 대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온 태무친이 둔영지로 선택한 곳은 케를렌 강의 원류로 되어 있는 부르기천의 냇가였다. 태무친은 오전 중에는 전 가족이 함께 말의 조령과 양과 소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게 했고 오후에는 브루테의 집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에게 궁술과 격투기 훈련을 시켰다. 특히 소년 노예들에겐 태무친이 손수 씨름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강한 병사가 되도록 단련시켰다. 때문에 처음에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불안해하던 13명의 노예들은 태무친의 자상한 배려에 감사하며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태무친의 명령을 받은 페르구티가 초원으로 나가 보고루추를 데리고 온 것은 그곳을 떠난 지 6일 만이었다. 오랜만이로군. 태무친은 말에서 내린 보고루추의 어깨를 두들겼다. 결혼했다지. 축하한다. 태무친은 보고루추를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치즈를 만들고 있는 브루테에게 소개했다. 언젠가 이야기했던 말을 도둑 맞았을 때 나를 도와준 보고루추다. 어서 오세요. 태무친은 당신과 만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브루테는 일손을 멈추면서 웃는 얼굴을 보였다. 태무친, 대단한 미인을 아내로 얻었구나. 우선 좀 앉게. 태무친은 보고루추가 의자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자네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는 페르구티가 대충 설명했겠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맡아달라던데 일은 재미있겠지만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자네는 그때 말도둑이 도망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녀석들의 천막 가까이까지 눈치채지 않고 접근하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줬잖아. 적임자야. 어쨌든 해보지 뭐.
외아들이 없어져 아버지께서 또 쓸쓸해지시겠군. 괜찮아. 지금쯤 내가 불러서 갔다는 말을 머슴에게 듣고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좋아하고 계실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 테무치는 보고루츠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동생 하살이 13명의 노예들을 통솔하고 있다. 노코루로서 오늘부터 하살과 함께 그들의 천막에서 생활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보고루츠는 영리해 보이는 눈으로 테무친을 보며 승낙했다. 테무친으로서는 최초의 참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데이세친의 참모 타마차가 병사를 5명을 이끌고 찾아왔다. 늦었습니다만 약속대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마차는 병사 하나가 내미는 검은 담비 가죽 외투를 테무친에게 건네주었다. 테무친은 가죽 외투의 멋진 색깔과 윤기가 좋은 촉감을 음미하면서 물었다. 데이세치는 안녕하시겠지요? 그렇소. 딸과의 이별이 무척이나 괴로웠던지 한동안은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원기를 되찾으셨소. 그보다 노예들은 모두 당신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겠지요. 그렇소. 훈련이 엄격하지만 모두들 적응을 잘 하고 있소. 테무친이 대답하자 타마차는 머리를 끄덕이며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했다. 다행이로군요. 헌데 훈련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하들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부족이 당신과 한바탕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데. 뭐라고요? 어떤 부족이? 그것은 스스로 알아내 보시오. 그럼 나는 이만. 타마차는 그렇게 말하더니 즉시 돌아섰다. 한쪽에서 듣고 있던 부르테가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를 배웅하는 테무친의 기분을 뒤흔든 것은 역시 데이세친의 집안과 자기 집안의 격차였다. 그것은 데이에게는 철저하게 단련된 일기당천의 참모들이 많으며 타마차와 같은 정보 전문가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타마차가 수수께끼 같은 말로 테무친의 정보 능력을 시험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는 이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것이 어느 부족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타마차가 심술을 부리느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테무친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테무친은 즉시 보고루츠를 불러 어느 부족에 불안한 움직임이 있는지 염탐하게 했는데 그 외에는 그런 임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좀 더 많이 동료들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맞다. 그렇게 하여 습격을 받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습격을 감행해야 되는 것인데. 데이세친이 13명의 노예를 준다고 했을 때는 13명이나 하면서 감동했었는데 지금은 겨우 13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생각을 계속하는 중에 최후의 여행을 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토그릴과 안다의 약속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번에 또 타타르와 싸우게 되면 우리에게 가세해 줄 것이 틀림없다. 테무친의 머리에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인 카레이트의 족장 토그리를 만나 동맹을 맺어야겠다는 계책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안다는 테무친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마찬가지인 존재였다. 동맹을 맺는 것에 성공하면 그는 타타르나 타이티구트와 싸울 때 틀림없이 원군으로 달려와 줄 것이다. 마침내 돌아온 보고루츠의 보고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타마차가 말한 적은 역시 타이티구트가 아니었을까? 다른 곳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실전에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들이 공격해오면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 수고했다. 테무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 보고루츠가 가지고 온 정보의 정확성에 상관없이 토그릴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테무치는 그와의 만남을 한시라도 빠르게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토그릴은 그즈음 툴강의 검은 숲에서 많은 참모들과 함께 병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 무리의 수는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테무치는 즉시 외룬의 천막으로 들어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토그릴이라니 아버지와 안다가 되기로 약속했던 그 토그릴을 말하는 건가? 하살이 화살을 깎던 손을 멈추며 반문했다. 그래, 내가 나와 함께 카레이트의 땅으로 가져왔으면 하는데. 토그릴은 분명히 아버지의 안다이지만 형제를 죽이고서까지 우두머리가 된 자야. 성격도 거칠고 쉽사리 성사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살은 테무친과의 동행을 꺼렸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게 도망쳐 왔을 때와는 달리 전력도 많이 증강된 모양이다. 그래, 하지만... 형님이 명령하는데 하지만이 뭐야? 페르구티가 하살을 설득하는 쪽으로 나섰다. 다행히 타이티구트 놈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공격해오기 전에 빨리 만나야 해. 맞아. 그리고 토그릴은 무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테무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만 있던 외룬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 담비 외투를 선물로 주면 그건 안 돼요. 형도 뭔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입어야겠다면서 잘 간직해두고 있는 귀한 물건인데. 하살은 지체 없이 반대했다. 좋은 말이나 몇 마리 끌고 가지요. 아니다. 귀한 물건이어야 그 사람이 좋아할 거다. 테무치는 어머니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멋대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부르테와 의논하는 것이 좋겠구나. 외루는 시어머니로서의 배려를 보였다.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온 테무친이 사정을 설명하자 부르테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자기에 싸드릴까요? 하고 대답하면서 옷장 쪽으로 빠르게 발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무장한 테무치는 하살과 페르구티를 데리고 오논강의 지류인 툴강의 검은 숲을 향해 떠났다. 한가롭게 산맥의 깊은 숲에서 발원하는 오르온 강 유역은 몽골 고원 중에서도 풍광이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토질도 좋고 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대였다. 일행이 검은 숲 가까이 다가가자 서라, 누구냐? 하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활을 겨눈 병사들 몇 명이 숲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순식간에 20-30명이 되었다. 부르지기디의 테무친이다. 테무친은 당황하며 고삐를 당겼다. 아버지의 안다의 땅에 들어섰다고 해서 경계심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자기의 이름이 케레이트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대장이라고 짐작되는 사나이가 한 손을 들어 병사들을 제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안내해 주어라. 그는 한 병사에게 턱짓을 하며 지시했다. 테무친 일행은 병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케레이트의 쥐락지는 매우 넓었으며 수많은 천막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토그릴의 천막은 데이세친의 것 못지않은 크기였다. 금실을 넣어서 짠 옷을 걸친 토그릴은 가운데에 위치한 의자에 파묻히듯이 앉아 있었으며 10여 명 정도의 참모들이 주위에 늘어서 있었다. 당신의 예수게의 바루트의 아들 테무친입니다. 테무친은 자기의 이름을 대고 하살과 페르구티를 소개했다. 이제 보니 자네는 예수게의 이상으로 우람한 몸을 가진 젊은이였군. 40세 전후로 보이는 토그릴은 볼의 바깥쪽까지 자란 입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대꾸했다. 살결은 약간 검었으며 넓은 이마와 볼은 튀어나와 있었고 코는 납작하게 낮은 사나이였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과 안다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함께 찾아왔을 텐데 유감스럽습니다. 테무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말을 했다. 내 아버지가 타타르에게 독살된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지? 그의 푹 패인 눈에서 안다의 아들을 만났다는 감개의 빛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에는 의심스러워하는 차가운 빛만이 담겨져 있었다. 내 아버지와 안다의 결혼을 맺은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아버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토그릴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선 앉아라. 토그릴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발밑의 융단을 가리켰다. 자네 결혼은 했나? 예, 옹기라티의 데이세친의 딸 브루테와 결혼했습니다. 호, 그래. 옹기라테에는 좋은 여자들이 많다고 듣고 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미모에 끌려 아내를 잘못 얻은 것이 아닌가. 토그릴이 조롱하면서 중얼거리자 주위에 서 있던 참모들 중에 몇 사람이 작게 소리내면서 웃었다. 아이는 하늘의 뜻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무치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헌데 자네 그 말을 하기 위해 먼 데서 일부러 찾아온 것은 아닐 테지. 토그릴의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있었다. 테무치는 위선자의 본질을 보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분을 애써서 감추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토그릴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테무치는 페르구티에게서 보자기로 싼 것을 받아들고는 토그릴에게 바쳤다. 아내 브루테가 결혼 예물로 가지고 온 가죽 외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가죽 외투. 토그릴은 빠르게 손을 뻗어 보자기를 풀더니 탄성을 발했다. 아니, 이건 검은 담비가 아닌가. 마음에 드십니까? 데이세치는 굉장한 부자인 것 같군. 토그릴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외투는 마음에 들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겠다. 테무친. 감사합니다. 토그릴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신하들에게 말했다. 입혀주게. 반사적으로 다가선 세 사람이 토그릴에게 외투를 입혔다. 근사합니다.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부하들이 앞을 다투며 말했다. 그렇겠지. 그나저나 검은 담비 외투에 대한 답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무엇이 좋을까? 토그릴은 가죽 외투의 착용감을 시험하기 위해 천막안을 천천히 걸어보면서 중얼거렸다. 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났다. 토그릴이 테무친에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너를 위해 예수계의 바르투가를 등지고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겠다. 어떤가?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진행되자 테무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짚으며 머리를 숙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살과 페르구티도 테무친이 한 것처럼 사의를 표했다. 그럼 저희들은 이만. 마유 한 잔도 대접받지 못했지만 테무치는 그쯤에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자 토그릴은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 일가를 벌인 패거리들을 모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다. 작별 인사를 한 테무친 일행이 출구 쪽으로 향하자 조심해서 돌아가게 하고 건성으로 말했을 뿐이었다. 어쩐지 입맛이 씁쓸하군. 검은 숲에서 나와 부르기천 하류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하살이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아버지는 묘한 사나이와 안다가 되셨군. 남의 험담은 하지마. 테무치는 하살을 꾸짖으며 말을 이었다. 토그릴은 사방으로 흩어진 패거리들을 모아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가죽 외투를 선물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둔영지에 도착한 테무치는 브루테를 만나기 전에 앞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외룬의 천막으로 갔다. 토그릴은 기꺼이 외투를 받아주었으며 우리 집을 버리고 간 패거리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로구나. 외루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어쩐 일인지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 어쨌든 일찍 돌아와서 다행이다. 토그릴이 잡아놓고 여러 날 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 타이티구트 놈들이 정탐을 하러 왔었다. 보고루츠가 그놈들이 온 이유를 조사했겠지요.
보고루츠는 이렇게 말했단다. 놈들은 사람과 말들이 늘어난 우리 집의 상황을 타르그타의 키릴톡에게 보고하는 것이 목적일 뿐 지금 당장 공격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드디어 타이티구트 놈들이 움직이려나 보군요. 테무치는 그날 저녁 때 일가의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훈시를 했다. 나는 원래 어떤 싸움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이 공격해오면 맞아 싸우는 것이 남자다. 타이티구트 놈들은 한낱 불량배 집단에 불과하다. 약한 개일수록 많이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놈들이 바로 그거다.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와도 겁내지 마라. 적이 방책에 정면으로 공격해오면 정면에서의 충돌은 피하고 옆에서 활을 쏘는 거다. 적은 아마도 우리의 몇 배가 되는 병력으로 공격해올 테니 일단 퇴각하는 사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퇴각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위장일 뿐 적이 우리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반격을 가하는 거다. 테무친의 형제와 노예들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마민족이다. 누구나 말을 다루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그 어떤 준마라도 탄 사람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내일부터 한 개의 화살도 헛되게 없애지 않으며 적에게 명중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이상으로 철저하게 마리에서 바르게 활을 쏘는 훈련을 실시하겠다. 외루는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을 지켜보면서 잔물결처럼 온몸으로 밀려드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테무치는 틀림없이 예수계의 유지를 이어 몽골 부족을 통일하는 위대한 칸이 될 거다. 문제는 타이티구트가 공격해오는 시기다. 케리이트의 우리 아버지 토그릴은 지난날 내 아버지의 부하였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타이티구트 편이 되어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올 작정인 자들까지 부질없이 죽이고 싶지는 않다.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타이티구트족이 될 수 있는 한 늦게 공격해오게 해달라고 천재님에게 기도할 생각이다. 테무치는 이윽고 백마의 갈기와 꼬리털로 만든 큰 깃발을 세워 보이며 소리치듯이 말했다. 모두들 이 깃발을 보며 충성할 것을 맹세하도록 해라. 그러자 그의 동생들과 노예들은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크게 소리쳤다. 나도 함께 싸우겠다. 보고 있던 외룬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자 브루테도 그 자리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처럼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저도 화살통을 메고 말을 타겠어요. 그중 테무친이 가지고 있는 말들의 수는 데이세친이 선물로 보내준 것 외에 노예들이 야생말을 잡아 조련한 것까지 합쳐 50마리가 넘어 있었다. 타이티구트가 공격해 왔을 때 그것들을 모두 군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로운 계획 아래 실시한 철저한 군사훈련은 점차적으로 효과를 나타냈으며 테무친의 동생들과 노예들은 더욱 의욕을 불태우며 땀을 흘리게 되었다. 브루테는 야순할멈과 함께 보루트라고 불리우는 쇠고기를 건조시킨 비상식량을 만드느라고 쉴 시간이 없었다. 보고루츠는 타이티구트의 움직임을 염탐하러 갔다가 보고하러 돌아오는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타이티구트는 군비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통솔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출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보고루츠의 보고로 인해 테무치는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지난날 예수게의 바루트를 섬겼던 우량하이족의 노인이 한 젊은이를 데리고 불쑥 찾아왔다. 어머, 이제 보니 자루추다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디서 살고 있었죠? 외루는 반가워하는 얼굴로 노인을 맞으며 두 사람을 천막 안으로 안내했다. 부룩한 산에서 대장간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지요. 노인은 짊어지고 있던 풀무를 내려놓으면서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었는데 건강한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는군요.
외루는 노인과 태무친보다 연상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마유를 주면서 말했다. 외룬이여,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은 마유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태무친이 태어난 것은 내가 오농강 옆에 델리움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지요. 그때 내가 출산 축하 선물로 내 아들 지고리매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게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라면서 받아주지 않았었지요. 어머나, 그때의 지고리매였군요. 외루는 그제서야 새삼스럽게 놀라며 커다란 몸으로 성장한 젊은이를 응시했다. 완전히 어른이 돼버려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을 부하로 받아주시지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찬성이지만 지금은 우리 집의 우두머리가 태무친이에요.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만 틀림없이 훌륭한 남자로 자랐겠지요. 자르추다이는 주름투성이인 손으로 노인 특유의 흐린 눈을 비볐다. 외루는 템눈에게 태무친을 불러오라고 하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을 되씹었다. 우리 집이 도탄의 괴로움 속에서 기어나와 군사력까지 키운 소문이 자르추다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구나. 군사훈련을 하고 있던 태무친은 외룬의 부름을 받자 즉시 천막으로 달려왔다. 너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 아버지를 섬기며 안장이나 등자 등을 수리해 주시던 자르추다이 노인이시다. 외룬이 노인을 태무친에게 소개했다. 아버지는 자주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솜씨 좋은 자르추다이가 없어져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한탄하시기도 했습니다. 노인에게 경의를 담은 인사를 끝낸 태무친은 지고리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나이가 아래인 태무친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인 지고리매입니다. 예수게이 바루트 못지않게 관대하며 힘도 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르추다이가 말이다. 지고리매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단다. 물론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겠지. 태무친은 대답하는 대신 뼈가 굵으며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지고리매에게 물었다. 예, 달려가는 들토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고리매가 햇볕에 탄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대답했다. 아들의 솜씨는 내가 보증하겠소이다. 자르추다이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늠름한 젊은이가 된 상대방을 눈을 가늘게 뜨면서 바라보았다. 좋아, 지금 당장 활과 검솜씨를 보여주게. 지고리매를 받아주겠는가, 태무친. 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태무친에게 아들을 맡기려는 것 같았다. 물론이지요. 전력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한 태무친은 웃는 얼굴로 승낙했다. 그렇게 결정했으니 영가님도 얼마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아주시지요. 외룬이 갑자기 말했다. 노인을 그대로 혼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글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정복의 신 징기스칸의 몽골군 6가지 전술. 징기스칸 사망 당시 몽골 제국은 20세기 초까지 등장했던 어떤 정복자보다 넓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영토들은 당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토 확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칭기스칸 몽골군의 주요 전술은 기동성을 활용한 초원 전술, 퇴각하며 뒤돌아 활쏘기인 파르티안 샷, 허위 태각인 망고다이, 포위 선멸전, 심리전 및 공포 전략,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조직적인 훈련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병의 유기적 움직임, 정탐, 속도, 그리고 통일된 군대 시스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남성을 전사로 삼고 기둥간용 맞추기, 퇴각하며 활쏘기, 집단 사냥 훈련 등의 훈련을 통해 군대 전체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 심리전 및 공포정치를 구사하여 항복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철저한 파괴와 무자비한 보복으로 저항 의지를 꺾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몽골군의 대표 전술. 몽골군은 처음으로 대규모 정규군의 작전 개념을 적용시킨 군대로 진화된 전술과 전략 때문에 방대한 지역을 마구잡이로 정복해 가지 않고 여러 전선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몽골군의 주력 부대는 경장 군기병으로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에 말을 타며 활을 쏘는 전사들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각 전사들의 뛰어난 활솜씨와 기동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화살을 퍼붓습니다. 몽골군은 화살 사정거리 안에서만 전투를 시작하는데 화살 세례로 적의 대열이 무너져서 치명타를 가할 때에만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적 앞에서 후퇴하기도 했는데 이때에는 적을 유인하면서 등을 돌리거나 말에 매달려 화살을 쏘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적을 충분히 유인해서 기동력이 딸린 부대와 기동력이 좋은 부대가 일렬로 나눠지면 나머지 부대들이 그들을 포위해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전투 방식은 기습, 매복, 포위 전술을 곁들일 때 더욱 효과적이며 적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2. 화살 세례. 화살 세례는 몽골군이 가장 즐겨하던 전술입니다. 그들은 적을 포위한 후에 마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는 듯한 엄청난 화살을 퍼붓습니다. 3. 공성 무기. 몽골군이 화살만 잘 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공성 무기도 잘 다뤘습니다. 1221년 니샤푸르를 포위했을 때 3,000개의 석군과 300대의 투석기로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4. 선의 전술. 몽골군의 1개 중대는 80명의 경기병과 20명의 중기병으로 구성됩니다. 각 중대는 한 번의 공세에 20명을 내보내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여러 발의 화살을 쏜 후에 가장 마지막 대열 뒤로 돌아옵니다. 말도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가 새로운 말로 바꿔 타며 선의 전술 속도를 유지합니다. 기병 한 명이 60발의 화살을 준비해 두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이상의 화살 세례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5. 타비안 전술. 몽골군도 항상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전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타비안 전술은 아예 적과의 교전을 피하는 것입니다. 몽골군은 보통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서 포위당하는 것을 피하다가 서로 신호를 보내어 한 곳으로 결집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다 싶을 때에는 큰 무리를 이루어 적에게 기습을 가합니다. 특히 야전이나 공성전에서 일부러 몽골군이 주변을 서성이면서 활로 300m 밖에서 저격을 시도하는데 이때 적들은 굉장한 피로가 누적되어집니다. 6. 측면 공격과 이중 포위 전술. 징기스칸은 포위 전술을 좋아했는데 적의 측면이나 후위가 노출된 경우 또는 성을 공격할 때 그리고 적이 약해졌을 때 포위를 합니다. 몽골군은 정면에서 위장 공격을 하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서 자신들이 포위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일부러 포위망을 완성시키지 않고 일부러 한쪽을 열어둡니다. 활로라고 생각한 그곳은 함정이 되는데 아무리 적들이 도망간다고 해도 기동력이 빠른 몽골군의 추격을 벗어나긴 힘들며 그 순간 학살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전술들은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건 몽골군 개인의 역량이 어마어마했다는 점입니다.